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윤리의 첫 번째 하위 영역인 근로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지런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면한 것은 무엇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지? 또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전 같으면 우리 근면, 성실, 자조, 협동 뭐 이런 얘기도 들었겠지만 이 근면하다는 개념은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 좀 개념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또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면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이제 직업 생활을 안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업무 시간 이런 게 같이 지켜야 될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면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선진국에 이제 도입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까지 됐다는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예전 선배님들이 굉장히 근면하게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리비아 사막의 불사조 119 프로젝트. 1980년부터 시작된 리비아 대수로공사에서 한 건설회사의 기술자들은 거의 2000km에 달하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기적의 강을 만들어냈대요. 하지만 지금 2단계 공사에서는 뭔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 공정을 좀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최종 부도 소식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 현지 기술인들이 이 공정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리비아 정부는 부도가 난 회사에 더 이상 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위약금으로 총 13억 달러를 해라. 그리고 2단계 공사는 다른 데에다가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1단계 공사를 했던 데에다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측에 긴급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2단계 공사 중 타루나에서 제프라 구간 24km에 119만 톤을 의 물을 긴급 공급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119 프로젝트를 완성해라. 근데 보통 다른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한국인의 이제 근면한 태도를 믿고 이제 리비아 정부가 맡긴 거죠. 그래서 파산한 회사가 단 10개월 만에 24km의 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대요. 하지만 리비아 현지 3,500명의 우리 기술팀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119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대요.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19년에 걸친 대수로 공사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한국 기술진의 자존심이 바탕이 되었다. 119 프로젝트의 공사 구간은 리비아 현지인들도 두려워하는 사막의 험난한 산악지대였다. 또한 우기,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또 최악의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용한 지 20여 년이 지나 고장이 잦은 중장비와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뛴 송수관 수송 차량으로 공사 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모래바람을 이겨냈고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싸우며 점점 목표에 다가갔다.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타루나 제프라 구간 24km에 119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우리 기술진들의 눈물겨운 신화였다. 자, 우리 한국인의 이제 성공신화의 뒤배경,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게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소위 말하면 근면한 태도. 근면.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굉장히 알차게 했고 그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태도도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사례를 보고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한국 기술자들의 근면성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면한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을 엄수한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세대적 차이는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럼 보통은 한 8시 반 정도 아니면 뭐 2, 30분 전에 와서 이제 막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최근 우리 또 MZ세대는 뭐 일찍 간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9시까지 땡 해서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되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아요. 이게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시대적 가치 뭐 이런 거 가치관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뭐가 옳고 그름타기보다는 그 조직 문화에 맞게끔 현명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근무 시간을 엄수해야죠. 또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죠. 주어진 일이 남았으면 퇴근을 하도 끝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야근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 업무 시간에 웬만하면 다 끝내둘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자기 관리, 그러니까 술자리도 적당하게 절제를 하면서 일에 지장이 없게끔 항상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한다. 또 업무 하는데 뭐 메신저나 사적인 통화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 뭐 서핑을 하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게 근면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활동하시기 바래요. 자, 근면의 의미. 사전에서 근면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는 근면의 개인적 특성을 크게 3가지로 나타낸다고 해요. 첫 번째, 근면은 고난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황폐화된 이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또 올려놓은 배경은 이 근면한 태도, 근면한 국민성,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면은 행위자가 환경과의 대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현된대요. 근면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얻어내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면은 개인의 절제나 금욕을 반영한대요. 과거에는 사치, 향락, 소비를 거부하고 이제 이윤 축적의 이 직업윤리를 수행해 왔다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성은 근면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과정으로 인내를 요구한대요. 참을성이 있어야 된대요. 근면이란 끊임없이 달성이 유예되는 가치 지향적인 목표 속에서 재생산된다고 합니다. 하다가 막 성실하게, 근면하게 뭐 운동한다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장기 플랜으로 지속적인,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 목표가 지금 바로 달성되지 않는다 해도 계속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제 인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면에는 2 종류가 있다. 첫째,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 둘째, 자진해서 하는 근면. 과거에 이제 뭐 노예제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근면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진해서 하는 근면은 자신의 것을 창조하며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외국어 공부, 운동, 또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이런 부분은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기 때문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근면성. 한국 사회에서는 근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하고 창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출근 시간이 항상 늦고 뭐 시간 잘 안 지키고 또 게으르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이렇게 신뢰가 또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와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국민성 자체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면은 해방 후 한국 사회 근대화와 경제 개발을 이끈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된다. 가난과 전근대의 이중적 굴레 속에서 한국 사회는 근면이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번영이 개인보다 중시되면서 예전에는 노동이 극대화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 근로,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해요. 실제로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이제 3위인 반면에 시간당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거기에 맞게끔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생산성이 굉장히 낮대요.
그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7시간으로 당해 통계가 작성된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대요. 독일과 일본, 미국 같은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각각 1305시간, 1706시간, 1792시간인데 우리나라는 1967시간. 거의 어디하고 지금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600시간이 차이 나네요.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9.6달러로 28위래요. OECD 36개 회원 중. 1위는 99.7달러.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몰입해서 짧고 굵게 일을 한다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70.8달러. 한국은 이제 상위 50% 국가에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성장을 육체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이끌었다면 21세기는 뭔가 지식 노동의 생산성, 그러니까 창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 기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근면은 미덕이었고 남보다 부지런하며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이 일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악덕으로 이제 농업 기반인 사회 분위기상 그랬다는 거죠. 농업적 근면성이 우리 생활과 일을 지배해 온 거죠.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근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죠.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오래 이게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나 타인 등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일과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면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의 확립, 나아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근면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의 성공 비결. 이제 정직이네요, 정직. 아까는 이제 근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워너메이커는 성품이 워낙 정직해 옷을 팔 때에도 손님들에게 옷의 장단점을 사실대로 설명했대요.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이 그 워너메이커를 막 뭐라고 하면서 야, 그렇게 장사했다간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충고를 했대요. 하지만 워너메이커 생각은 주인과 생각이 달랐대요. 정직하게 팔아야 손님이 가게를 다시 찾을 거예요. 주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했던 워너메이커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의 행동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게는 점점 손님들로 붐볐고 장사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됐다. 훗날 가게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워너메이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고 그는 23세에 남성 의류점을 갖게 되었다. 워너메이커가 의류점을 운영할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인기 있는 품목일수록 물건값이 원가보다 훨씬 높게 팔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정가 판매제를 도입하고 품질 표시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반품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워너메이커가 운영하던 가게는 점점 번창하였고 그는 미국 최초로 뉴욕에 백화점을 세우며 미국의 10대 재벌의 이름을 올렸다. 정직해서 성공했다입니다. 비록 정직했을 때는 단기간으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 그런 사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자신의 일 경험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소신도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습니다. 막연하게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으로 증거 기반,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비판을 한다던가 등등. 자, 정직의 의미. 정직은 바르고 고듬. 정직. 여기 한문이 없네요. 예. 사전에서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협력에 필요한 판단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신뢰가 없다면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큰 조직과 사회단체 유지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은 구성은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뭐다? 정직인 거죠. 한 번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본인이 말을 하는 게 행동하고 다 일치가 된다면,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를 쌓으면 그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롭지 않으면 이거 왜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그거를 검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자, 한국인의 92%가 자기의 종교와 상관없이 유교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이나 윤리가 유교의 전통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교. 뭐 조선시대 유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교의 전통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지니고 있지만 관계에 기초한 가치를 이제 강조함에 따라 가족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배타적 이익 추구 행태, 나아가서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뭐 성씨, 우리의 지연, 우리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이 유교적의 폐단일 수도 있습니다. 유교의 폐단일 수 있죠. 그렇게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위법이나 부정을 요긴, 내 편이면 괜찮아, 네 편이면 안 돼, 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 편은 괜찮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적 전통 가치는 이 정직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와 정직 행동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서 괴리를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패지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사례에서 봤죠. 이제 교통경찰인데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가족이야, 우리 친구야, 아니면 우리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유교적 그런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폐단일 수도 있긴 하지만 끼리끼리 문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런 정직, 그러니까 규범, 규정, 규칙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채 근대적 가치 속에서도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도덕적 발전 방향을 상실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나 이런 데서 우리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는 39위, 11년 후에 줄곧 40권 밖에 머물렀고 최근에 다시 뭐 39위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권대 후반, 뭐 40권대 초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이래요. 부패 인식 지수. 이럴 때는 괜찮아.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 뭐 엄격한 잣대 부분이 있다고 해요. 자, 성실한 자세. 이제 근면 배웠고 이제 정직해 배웠고요. 이제 성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러니까 뭔가 정성을 들여서 하라.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선을 꿈꿔라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이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자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실함과 장인정신. 고려청자 재연에 열성을 보인 해강 유근영 선생. 그는 젊은 시절 고려청자의 미려한 선, 우아한 색채, 은은한 광택, 특히 푸른 비색에 탐복하여 직접 고려청자를 재연해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18세가 되던 해인 1911년에 일본인 공장이던 한양 고려소에 취직했다. 당시 일본인 공장에서는 조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단순한 작업만 시켰지만 그는 유약의 배합을 곁눈질로 익히면서 고려 청자 재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결국은 유약
태토의 비법을 어느 정도 알아낸 그는 여주와 수원의 야산에 장작 가마를 만든 후 끝없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불가씨름을 했고 드디어 금상을 수상했다. 이는 고려청자 복원의 성공을 알리는 첫 신호였으며 불굴의 노력과 특유의 성실함이 만든 결정체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실한 자세와 성실하지 않은 자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변에 뭐 성실한 사람도 있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떠올려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볼까요? 성실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정성,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한다던가, 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느낌이 안 보이죠. 뭐 음식을 하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아니면 대충. 그리고 행동하는 것, 최선, 바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여기는 뭐, 타인, 공동, 타인을 이타심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기심이 있는 거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쓰여져 있는 일은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에서 이 직업윤리, 뭐 직업인으로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그 인식시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실의 의미. 사전에서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는 이제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참됨을 의미하며 이 실자, 열매 실자는 알차고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실은 그 단어의 본질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가 근면함보다는 이제 충 혹은 신뢰 이런 것 의미에 더 가깝대요. 심리학자들은 성실성을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며 행동의 지속성을 갖게 하는 성취 지향적인 성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개인적 성향은 사회 규범이나 법을 존중하고 충동을 통제하여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며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순수하고 뭐 신실하게 뭐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사회의 성실성, 우리 창조, 변혁, 개혁, 혁신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성실의 덕목은 자칫 시대정신에 뒤지는 낡은 생활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시키는 일 잘하고 뭐 예스 잘하면서 뭐 윗사람들 잘 모시고 이런 부분이 참 성실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이 성실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자본으로서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다시 가치가 재평가되기도 한다고 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가리키는데 신뢰를 포함하는 성실은 보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의 키워드가 1위가 성실이래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1위도 역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그래서 성실의 덕이 중요한 까닭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항상은 일관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스러움을 동시에 갖추기 때문에 반면에 성실의 결핍은 성실하지 않으면 생각과 말, 행동이 다 불일치한 거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위선, 거짓, 사기, 아첨, 음모 이런 등의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위법 행위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성실이 항상 근데 근면적인 측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 개념적 차원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한계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고 이러한 한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현대사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성실의 개념을 우리 현대사회에 맞게끔 재탄생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윤리의 첫 번째 하위 영역인 근로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